1952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방에서는 매일같이 고지전이 치러지고 있었지만 서울의 후방, 특히 영등포의 밤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통행 금지 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려온 것은 대포 소리가 아닌 아주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일가족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에 가려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제복 입은 그림자들의 사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연쇄 사건의 서막을 연 범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시 열악한 수사 환경 속에서 형사들이 어떻게 이 그림자를 쫓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52년 2월 서울 영등포구. 당시 서울은 수복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피난민들의 행렬,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치안 부재의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범죄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면 거리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찰을 도는 헌병들의 지푸차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영등포의 한 부유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업가 A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우유를 배달하던 배달원이었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안의 공기에 이상함을 느낀 배달원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현관 앞에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강도 사건이라면 을에 보여야 할 난장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이나 현관문은 억지로 뜯겨나간 흔적이 없었고 집안 내부 역시 뒤집어진 서랍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이 집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었구나,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목표물만 처리하고 사라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방의 문을 열었을 때 베테랑 형사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A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까지 일가족 모두가 방 한가운데서 마치 잠을 자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급소에 정확한 타격을 입고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팀장은 낮게 읊조렸습니다. 시신에 남겨진 흔적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둔기나 날카로운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누군가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종료시킨 프로의 솜씨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 계획된 제거에 가까웠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950년대의 과학 수사 기술은 지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지만 형사들의 눈썰미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피였습니다. 형사 한 명이 핀셋으로 탄피를 집어올리며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거 M1 카빈 소총 탄피입니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M1 카빈. 당시 한국군과 미군이 주로 사용하던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라 무기가 암시장에 흘러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이토록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고 탄피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사라질 수 있는 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 군 무기를 소지한 자 혹은 군사 훈련을 받은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과 폐물, 그리고 집주인이 아끼던 외제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명백히 금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노린 것 치고는 그 수법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보통 도둑들은 들키면 도망을 치지만 이들은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족적을 확인해.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당의 흙바닥을 샅샅이 뒤지던 감식반이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일반적인 고무신이나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의 패턴이 뚜렷하고 굽이 높은 전형적인 전투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인은 군인 혹은 군인 복장을 한 자들이다. 하지만 1952년의 서울은 군인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병사, 부대 이동 중인 병력, 그리고 전방에서 이탈한 나고병들까지. 용의자를 특정한다는 것은 모래사장 위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경찰은 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 제한적이었고 헌병대와의 공조 없이는 부대 내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형사들은 우선 주변 탐문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인 새벽 2시경, 인근 주민들 중 수상한 소리나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한 노인이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새벽에 집차 소리는 안 났어. 근데 군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나더라고. 2명. 아니, 3명이었나? 아주 저음으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노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나오는 길에 웃고 있었다니. 범인들에게 죄책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영등포 일대의 우범지대와 헌병대 초소를 중심으로 탐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유동 인구 속에 범인들은 이미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단발성 범죄이기를 바랐지만 형사들의 감은 불길한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군용 무기를 사용하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며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라지는 솜씨. 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빵을 훔치는 종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억눌린 욕망과 폭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된 살아있는 병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현장 감식이 끝날 무렵 팀장은 탄피가 담긴 증거물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뿌연 매연 사이로 달빛조차 흐릿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짐승들이 아직 배가 고프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냥감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영등포의 또 다른 골목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마주한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군용 무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사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연 경찰은 수많은 군인들 틈에 섞여 있는 이 악마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서는 어떤 단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 그림자의 재림과 소름 끼치는 일치에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영등포의 밤거리는 다시 한번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서둘러 귀가했고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나무문과 높은 밤장도 그들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3일.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겨우 사흘 뒤,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악몽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무대는 영등포 시장 근처의 또 다른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역 유지로 알려진 B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수법은 첫 번째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아니,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듯 똑같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은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은 파손되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듯 평온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비릿한 철 냄새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을 때 형사들은 다시금 참혹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B씨 부부와 그들의 노모까지 3명의 가족이 담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원입니까? 막내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생명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듯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의 그 금속 조각 M1 카빈 소총의 탄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식 반원이 건넨 탄피를 받아든 팀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탄피 밑바닥에 찍힌 공이 흔적. 1952년 당시에는 정밀한 탄도 분석 장비가 부족했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은 현미경보다 정확했습니다. 탄피에 남은 미세한 극인 자국과 공이의 타격 위치가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동일범이야. 같은 놈들이 같은 도구를 써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어.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등포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연쇄적인 움직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범행 시각은 이번에도 통행금지가 시작된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틈을 타 군용 지프나 트럭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목표물을 타격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칠판에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나열되었습니다. 범행 대상, 현금이 많고 방비가 허술한 부유층 주택, 침입 경로, 담장을 넘거나 문단속이 허술한 틈을 이용 파괴 흔적 없음, 범행 도구, M1 카빈 소총, 군용 무기, 피해 결과, 일가족 전원 사망, 생존자 없음, 특이사항,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음, 금품, 현금, 귀금속, 시계 등만 신속히 탈취.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지만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범인들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원한 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돈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시킨다는 건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한 고참 형사가 담배를 비벼끄며 말했습니다. 보통의 강도는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살인은 최후의 수단이거나 우발적인 사고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제거를 전제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군을 소탕하듯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군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것도 실전 경험이 있거나 사람 죽이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놈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시 상황이었고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웅의 탈을 쓴 누군가가 밤마다 시민들을 사냥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공포였습니다. 그때 탐문 수사를 나갔던 형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걸 건졌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목격자는 사건 현장 골목 어귀에서 포장마차를 정리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 골목에서 급하게 나오는 2명의 남자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대요.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는 어두워서 못 봤지만 확실히 국방색 군복이었답니다. 그리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찰컥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게 총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고.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제복 입은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군인 혹은 군복을 입은 무장 괴한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팀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관할권 문제였습니다. 범인이 민간인이라면 경찰이 즉시 체포할 수 있었지만 현역 군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군법은 엄격했고 군인 범죄는 헌병대, 소관이었습니다. 경찰이 군부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군인을 연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놈들을 잡으려 해도 군부대 안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야 했지만 당시 군과 경찰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병사가 민간인을 학살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헌병대와 공조한다. 서장님께 보고하고 상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이건 단순 강도가 아니라 전시 치안을 뒤흔드는 테러라고 보고해.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대상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전쟁이 낳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이 훔친 금품을 처분하기 위해 어딘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구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그들은 훔친 시계를 차고 피 묻은 돈을 세며 다음 타겟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경찰과 헌병대는 서로의 불신을 걷어내고 이 미친 개들을 잡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 수사망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들의 꼬리를 밟을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1952년 2월의 어느 날, 영등포 경찰서 서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것은
경찰 수사팀장과 관할 헌병배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의 관할 문제로 으르렁거렸을 두 조직이었지만 사안의 중대함이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단순한 탈영병의 소행으로 보기엔 수법이 너무 정교합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살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병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찰 측의 호소는 절박했습니다. 이미 두 가정이 파괴되었고 범인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경찰 헌병 합동수사본부가 비밀리에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전황은 혼란 그 자체였고 부대 이동이 잦아 병력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서울 인근에 주둔하거나 거쳐간 부대만 수십 곳이었고 탈영하거나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미복귀자 AWOL을 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단을 추려봤는데 서울 시내에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군인이 수백 명입니다. 수사관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래사장이나 다름없는 서류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용의자 범위를 좁히기 위해 프로파일링에 가까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계극, M1 카빈 소총을 능숙하게 다루고 대담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갓 입대한 신병보다는 실전 경험이 있는 부사관급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 지역, 범행 현장인 영등포 지리의 밝은 잡, 동기, 단순한 원한이 아닌 유흥비 마련이나 도피 자금 확보를 위한 금품 갈취. 이 기준에 따라 수사팀은 서울 시내의 유흥가와 숙박업소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어디선가 숨어 지내다 밤이 되면 나타나 사냥을 즐기는 야행성 포식자였습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베테랑 형사 한 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놈들을 찾는 게 힘들다면 놈들이 가져간 물건을 찾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인들의 목적은 명확히 돈이었습니다. 현금은 추적할 수 없지만 피해자 집에서 사라진 고가의 시계, 라이터, 만년필, 그리고 부녀자들의 폐물은 반드시 현금화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런 물건들이 거래되는 곳은 딱 한 군데, 바로 암시장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그리고 미군 부대 주변의 양키 시장. 이곳은 전쟁통에도 온갖 물건이 넘쳐나는 대천지였습니다. 군수품부터 밀수품, 그리고 작물까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래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형사들과 사복 헌병들은 상인이나 손님으로 위장하여 시장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작물 아비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최근 들어 군인들이 고가의 물건을 내다 판 적이 있는지 은밀히 탐문했습니다. 요즘 질 좋은 물건 들어온 거 없어? 미제 시계나 뭐 그런 거 말이야. 형사들은 작물 아비들에게 은근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경계심 강한 상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허탕만 치는 사이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 군복 입은 저승사자가 돌아다닌다는 괴담이 퍼졌고 영등포 일대의 상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수사팀에 가해지는 압박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대문 시장의 한 시계 수리점 앞에서 잠복 중이던 김영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가게 주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남자가 건넨 물건을 받아든 주인이 돋보기로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난색을 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실망한 듯 물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영사가 자연스럽게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형씨,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한번 보여주지 그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영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번쩍이는 금장 시계였습니다. 스위스제 고급 시계 오메가였습니다. 당시 일반 월급쟁이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김영사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물건 목록에 정확히 금장 오메가 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김영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웠어요. 길 가다가 주웠다니까요. 주워? 이런 귀한 걸 길바닥에서? 서해 가서 따뜻한 콩밥 먹으면서 다시 이야기해볼까? 김영사가 수갑을 꺼내 보이자 남자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실토했습니다. 샀어요. 며칠 전에 어떤 군인들한테 샀단 말입니다. 군인? 네, 젊은 놈들이었는데 군복 위에 사제 잠바를 걸치고 있었어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싸게 넘긴다길래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막막했던 수사에 한 줄기 빛이 내리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무라비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키는 얼마나 되었는지, 말투는 어땠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놈들 시계 말고도 여자 반지랑 목걸이도 한 줌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다 팔면 큰 돈이 될 텐데. 이것은 그들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들은 더 대담해질 것이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사냥에 나설 것입니다. 수사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무라비가 묘사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몽타주가 작성되었습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억양. 이제 수사는 막연한 추적에서 특정 인물 사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수사팀의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이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이라도 한 듯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더 큰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무라비의 진술로 확보된 범인들의 인상착의. 과연 이것만으로 수천 명의 군인들 속에 숨어있는 두 마리의 늑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가까워질 무렵 범인들은 어떤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그놈들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무라비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도둑과 사기꾼을 상대해온 베테랑이었지만 며칠 전 그 시계를 팔러 온 두 청년에게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기껏해야 20 초중반? 딱 군바리 티가 났죠. 머리는 짧게 깎았고 군용 작업복 바지에 미제 잠바를 걸치고 있었어요. 말투는 경상도 사투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눌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형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놈들 시계값을 흥정하질 않았어요. 그냥 내가 부르는 대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훔친 물건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실랑이를 하는데 이놈들은
돈을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마치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고 빨리 써버려야 하는 것처럼요. 이 진술은 범인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꿰뚫는 단서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쾌락과 욕망에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탈취한 금품을 헐값에 넘기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는 데 탕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돈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다음 사냥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몽타주 전문가를 호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기술이 없었기에 화가가 직접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연필로 스케치해야 했습니다. 눈매는 좀 날카롭고 턱은 각이 졌고 한 놈은 키가 좀 컸고 다른 한 놈은 땅딸막했어요. 장무라비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종이 위에 선을 하나하나 그어가자 서서히 두 남자의 얼굴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완성된 그림 속의 얼굴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그저 흔한 군인들의 얼굴.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잔혹성이 형사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몽타주를 전 경찰서와 헌병대에 배포해. 특히 영등포 일대 숙박업소랑 술집은 싹 다 뒤져. 수사본부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완성된 몽타주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는 놈들의 얼굴을 압니다. 놈들의 말투도 압니다. 그리고 놈들이 2인조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망은 시시각각 좁혀지고 있었고 형사들은 조만간 놈들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경찰의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몽타주를 배포하느라 분주하던 바로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 다시 한번 불길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번 무대 역시 영등포였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사본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다음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 현장은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역업을 하는 C씨의 가족.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묻혀 그 끔찍한 파열음조차 이웃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절망했습니다. 또다시 한 발 늦었습니다. 거실과 안방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집안의 귀중품은 모조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닥에는 조롱하듯 M1 카빈 탄피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번에도 전원 사망입니다. 보고를 받은 팀장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몽타주까지 나왔는데 또다시 희생자가 발생하다니. 경찰의 무능함을 탓하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 뻔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했습니다. 형사들은 말없이 시신을 수습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자개장 농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감식하던 형사가 흠칫 놀라 권총에 손을 올렸습니다. 범인이 아직 안에 숨어 있는 걸까? 아니면 쥐일까? 형사는 눈짓으로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3명의 형사가 숨을 죽이고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하나, 둘, 셋. 형사가 벌컥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총을 든 괴한이 아닌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한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녀는 이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그녀는 운 좋게도 장롱 속에 숨어 손소리조차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범인들은 집주인 가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느라 구석에 있는 장롱까지 열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기적적인 생존자,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 형사들은 급히 그녀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장무라비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명이었어요. 군화를 신었고 자기들끼리 킬킬거리면서 사장님을 쏘고 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마치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그녀는 범인들이 나누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팔면 며칠은 실컷 놀겠다. 이번엔 계집질 좀 하러 가자. 형님, 이 집은 별로 건질 게 없는데 다음엔 좀 더 큰 집으로 가죠. 악마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돈벌이 수단 혹은 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놈이 다른 놈한테 서하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놈은 홍중사라고 했나? 계급을 불렀어요. 서하사와 홍중사. 이것은 결정타였습니다. 단순히 군인인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 계급이 나온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헌병대와 공조하여 해당 계급을 가진 인물 중 최근 행적이 묘연하거나 탈영한 자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에 달했던 용의자 리스트가 순식간에 2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서진환, 가명, 그리고 홍만식, 가명. 두 사람은 같은 부대 소속으로 며칠 전 무단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붙어다니며 난폭한 성향을 보였고 사격 실력이 부대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무라비가 본 몽타주,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생존자가 들은 이름과 계급, 그리고 부대 이탈 기록까지. 모든 화살표가 이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거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특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유흥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등포나 마포 인근의 허름한 여인숙 혹은 창녀촌, 그곳이 그들의 은신처일 확률이 100%였습니다. 놈들이 돈을 다 쓰기 전에 잡아야 한다. 또다시 돈이 떨어지면 4번째 희생자가 나온다. 팀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 데스매치였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헌병대가 중무장을 하고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적지는 마포의 한 낡은 여인숙. 첩보에 따르면 놈들은 그곳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총을 든 군인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어떤 발악을 할지 모릅니다. 과연 경찰은 놈들을 제압하고 이 끔찍한 살인극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바람이 불게 될까요? 가정부의 진술은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범인들의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좀 큰 사람은 쌍꺼풀이 없었고 작은 사람은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같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서하사, 홍중사라고 불렀습니다. 확실해요. 군대 계급이었습니다. 수사팀과 헌병대는 즉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하사와 홍중사, 그리고 최근 서울 인근 부대에서 이탈한 병력 명단. 수천 명에 달했던 용의자 리스트가 순식간에 2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서진환, 가명 24세 하사, 그리고 홍만식, 가명 22세 중사. 두 사람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입대하여 낙동강 전선부터 서울 수복작전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낸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부대 내에서도 사격 솜씨기가 뛰어나고 작전 수행 능력이 우수한 병사들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트라우마, 그리고 열악한 보급 상황은 그들을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몰고 갔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최근 부대 내에서 잦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가에서 술을 훔쳐 마시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했습니다. 헌병대 관계자의 설명은 범행 동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사명감 대신 어차피 내일 죽을 목숨 오늘 즐기자라는 삐뚤어진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민간인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풍요를 가진 약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살상 기술은 이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놈들은 단순한 탈영병이 아닙니다. 살인을 유의처럼 즐기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잡지 않으면 서울 시내 전체가 피로 물들 겁니다. 수사팀장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타겟은 명확해졌습니다. 남은 건 그들이 숨어있는 구멍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의 심리 상태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쓴다. 세 번째 사건에서 훔친 폐물과 현금은 그들에게 꽤 큰 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통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들이 이 돈을 저축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이 있는 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서울 시내의 유흥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당시 서울의 밤 문화는 명동과 충무로,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사건 현장과 가깝고 군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그들이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형사들은 두인 1조로 나뉘어 영등포 일대의 여관, 술집, 사창가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정부의 진술을 토대로 완성된 정교한 몽타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군인들 본 적 있어? 돈 씀씀이가 헤프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놈들 말이야. 탐문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전쟁통에 워낙 뜨내기들이 많아 기억이 흐릿하다고 들러대기 일쑤였습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악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포 나루터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 주인이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며칠 전부터 묵고 있는 군인 2명이 있는데 좀 이상해서요. 주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자다가 밤만 되면 나가요.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여자들을 불러대는데 어제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침대 밑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길쭉한 가방인데 아무래도 총 같아요. 형사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M1 카빈 소총은 분해하지 않으면 숨기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길쭉한 가방, 밤에만 활동하는 패턴, 그리고 흥청망청 쓰는 돈. 모든 정황이 서진환과 홍만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공공동 한강 여인숙이다. 전병력 출동 대기. 무전기를 통해 떨어진 명령에 강력계 형사들과 헌병대 특수임무대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1952년에 서울 밤거리를 가르는 사이렌 소리는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차량은 전조등을 끄고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한강 여인숙은 강변의 으슥한 곳에 위치한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도주로를 확보하기 쉽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숨을 죽이고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가장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지만 상대는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에도 잠에서 깨어 총을 난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3번의 범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인질극을 벌이거나 자폭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진입조, 준비. 팀장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낡은 여인숙의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지 않기 위해 형사들은 신발을 벗고 양말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203호. 문틈으로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 서울을 공포로 몰아넣은 2마리의 악마가 잠들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생사를 건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형사들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나, 둘, 셋, 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문이 부서지며 수사팀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과연 경찰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에서 깬 악마들이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며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까요? 탄피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그날 밤의 체포작전. 그 긴박했던 순간이 바로 다음 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인간의 감각이 가장 무뎌지는 시간. 마포구 강변에 위치한 한강 여인숙 주변은 이미 경찰 특공대와 헌병대에 물 샐 틈 없이 포위되었습니다.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여인숙 뒷문과 창문 아래에도 사복 형사들이 매복해 있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저격수까지 배치된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였습니다. 수사팀장은 203호 문 앞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안에서는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인들이었고, 머리맡에는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M1 카빈 소총이 놓여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팀장은 소리 없이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셋, 둘, 하나. 진입. 쾅.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형사 3명이 좁은 방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손들어! 고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 냄새와 퀴퀴한 담배 쩐내가 진동하는 좁은 방.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2 남자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거 잡아! 창가 쪽에 누워있던 서진한 가명이 번개 같은 속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향한 곳은 벽에 기대어 놓은 M1 카빈 소총이었습니다. 잠결이었지만 몸에 배인 본능은 무서웠습니다. 그가 총을 집어들고 노리쇠를 당기려는 찰나 선두로 진입한 최 형사가 몸을 날려 서진환을 덮쳤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우당탕탕.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진환은 체구는 작았지만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누르는 최 형사를 밀쳐내고 다시 총구를 겨누려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총이 발사된다면 좁은 방 안에 있는 형사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헌병대원이 곤봉으로 서진안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형사 2명이 달라붙어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서진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반대편 침대에 있던 홍만식의 조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대검, 군용칼은을 꺼내 휘두르며 형사들을 위협했습니다. 오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술기운과 광기가 뒤섞인 눈빛은 그가 이미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백병전은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했습니다. 형사들은 이불을 던져 그의 시야를 가린 뒤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놔! 이거 안 놔! 홍만식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도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 철컥 하는 그 금속음과 함께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확보 완료! 상황 종료! 팀장의 무전 소리가 여인숙 복도를 울렸습니다. 불과 3분도 채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형사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지자 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들, 먹다 남은 안주, 그리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피 묻은 군복, 그리고 침대 밑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을 열자 형사들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금반지, 목걸이, 그리고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탄창에는 실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진입이 조금만 늦었거나 그들이 먼저 깨어 있었다면 이곳은 또 다른 학살의 현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사들은 제압된 2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진환과 홍만식. 그들의 얼굴은 의외로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학교에 다니거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평범한 20대 청년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수없게 잡혔다는 분노와 억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 팀장이 서진환의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진환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 세상인데 먼저 간 게 뭐 그리 대수요? 우리도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 말에 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괴물,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그들에게 타인의 생명은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 여인숙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새벽의 소란에 잠에서 깬 주민들이 하나둘씩 물려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민들의 눈에는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영등포를 떨게 했던 제복 입은 살인마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압송되는 경찰차 안에서도 2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철제 책상과 백열등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인 그곳에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확보되었습니다. 총기, 작물, 그리고 목격자. 모든 증거가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백 없이는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밝혀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추가 범죄는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숨겨둔 공범은 없는지 노련한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듯 여기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회유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굳게 담은 입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의 뒤틀린 심리를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형사들은 취조실이라는 밀실에서 악마들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그 입에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치열한 두뇌 싸움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2년 2월의 어느 날 밤, 영등포 경찰서 취조실. 두 개의 방에 서진환 가명과 홍만식 가명이 각각 격리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징후입니다. 각에서는 형사 증거물을 분류하고 있었지만 취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사람을 분리하여 신문함으로써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고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먼저 서진환의 방.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자 그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 양반, 사람 잘못 잡았수다. 우린 그냥 휴가 나와서 좀 놀았을 뿐이라고요. 군인이 총 좀 가지고 다닌 게 뭐 그리 큰 죄요. 그의 태도는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여인숙에서 압수된 작물과 무기에 대해서도 그는 능청스럽게 들러댔습니다. 그거? 걔가 다 주운 거요. 주인 찾아주려고 했지. 그리고 그 시계는 내가 돈 주고 산 거요. 암시장에서. 전형적인 모르쇠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민간 경찰이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군인들은 민간 법정보다는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군 내부의 온정주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 탄도 분석 보고서. 현장에서 발견된 M1 카빈 탄피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소총의 강선 흔적이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당시 치안국 감식과학의 소거서였습니다. 네, 총에서 나온 탄피가 왜 외촉정엔 도마피다. 외롱 10천에서 담은절이 치어지게 왜 근저공. 이 총에서 나온 탄피가 왜 외촉저. 시금술 총식 감식과 금한단 이르찔인사. 네, 총에서 나온 탄피가 왜 금속으로 삐더. 내 총에서 나온 탄피가 있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의 당시가이십니다. 네, 총에서 나온 탄피가 왜 족청 속에다 디가 일치한다는. 네, 총에서 나온 탄피가 왜 족저. 내 총에서 나온 탄피가 왜 피해자 안방에 굴러다니고 있었을까? 이것도 주운 건가? 서진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조작된 거라고 우길 기세였습니다. 팀장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지폐. 그들의 가방에서 나온 동뭉치 중 일부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혈액형 검사는 가능했기에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돈에 피가 묻어 있더군. 네 피는 아니지? 서진환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은 마지막으로 녹음기, 당시 귀했던 닐테이프 녹음기를 끄는 척하며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참,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세 번째 사건 현장 말이야. 거기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지? 서진환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장롱 속에 사람이 있었어.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생존자가 있었다니. 그 여자가 다 봤더군. 네가 웃으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 그리고 홍중사한테 빨리 챙겨 라고 말하는 거. 팀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옆방에 있는 홍만식은 이미 다 풀었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동자는 너라고 하던데?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홍만식은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공범이 배신했다는 말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서진원의 심리적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 한 대 주시오. 팀장이 담배에 불을 붙여주자 그는 길게 연기를 뿜어내며 자포자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 운이 없었을 뿐이오.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여나 반성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건조하고 냉혹한 살인의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만 훔치려고 들어갔소. 근데 주인이께서 소리를 지르더군. 그래서 조용히 시켰지. 웬 굳이 죽여야 했나? 제압만 할 수도 있었잖아. 귀찮으니까. 살려두면 신고할 거 아니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게 짜증났어.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단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생명은 길가에 핀 잡초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집은 대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갔고, 세 번째 집은 불이 꺼져 있어서 빈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 그는 덤덤하게 범행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담을 넘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의 진술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후회하나? 팀장의 질문에 서진아는 픽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후회? 뭐가 말이오? 내가 잡힌 거?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홍만식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환의 자백 내용을 전해들은 홍만식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들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면서도 전쟁이라는 시대적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전방에서 쥐새끼처럼 구르며 목숨 걸고 싸웠는데 후방에 있는 놈들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더군. 억울하지 않소? 우리가 지켜준 덕분에 그놈들이 잘 사는 건데 그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보상 심리로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전쟁터에서 마비된 윤리의식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총칼은 적군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폭력성은 결국 가장 약한 이웃, 즉 자신들이 지켜야 했던 시민들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을 때 녹음기 테이프는 다 돌아가 멈춰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허탈감에 젖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놈들 사람이 아니야. 전쟁이 만든 악귀들이야. 수사팀장은 조서를 덮으며 씁쓸하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이 과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재판정으로 가는 길, 그들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희대의 살인마들에게 내려진 최후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렸을까요? 1952년 3월 서진원 가명과 홍만식 가명에 대한 재판은 민간법정이 아닌 군법회의, 재판은 민간법정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현역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 당국이 직접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재판정이 마련된 임시건물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분노한 시민들과 유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살인마들을 당장 내놔라!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법정 밖에서 들려오는 울분 섞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전쟁이 낳은 어쩔 수 없는 일탈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관의 농고는 서리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에게 지급된 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살인을 넘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명예를 짓밟은 반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검찰관은 그들이 저지른 3건의 범죄를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잠자던 일가족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긴 잔혹성, 훔친 금품을 유혹비로 탕진한 부도덕성, 그리고 체포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태도까지.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재판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진우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전쟁이라는 괴물에게 잠식되어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긴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나 크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 서진원, 피고인 홍만식, 사형.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은 안도와 탄식이 뒤섞인 묘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예상했음에도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두 사람의 어깨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들도 결국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판결은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952년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은 긴 항소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 대구 인근의 야산에 마련된 형장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이 아닌 범죄자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총성과 함께 그들의 몸은 차가운 땅 위로 쓰러졌고, 그렇게 영등포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두 악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훔친 돈으로 누리려 했던 쾌락은 한순간의 꿈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역사에 기록된 오명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명의 사이코패스가 벌인 우발적 범죄였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전쟁이 낳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극단적인 예라고 분석합니다. 첫째, 전장 스트레스와 도덕적 해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PTSD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전방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살상을 경험한 군인들이 후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내면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했고 억눌린 폭력성은 가장 약한 고리인 민간인을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둘째, 보상심리의 왜곡입니다. 서진환과 홍만식은 자신들이 전선에서 고생하는 동안 후방의 시민들은 편하게 지낸다는 왜곡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줬으니 너희들의 것을 빼앗도 된다는 위험한 논리가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군인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셋째, 허술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무장 탈영병이 서울 한복판을 활보하고 다녀도 며칠 동안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당시의 치안 공백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과 경찰은 합동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탈영병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지만 이미 희생된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52년의 영등포 사건은 우리에게 안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안보는 단순히 적의 침략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진 자들이 내부에 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울린 총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서 식어간 피해자들의 공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다른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1952년 영등포 탈영부사관 연쇄살인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전공뷰에 가려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그러 그 속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형사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혹시 알고 있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실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반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사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